소개받은 한신대학교 경제학과에 있는 정건화라고 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오랫동안 또 함께 일하기도 하고 생각을 나누기도 하고 또 많은 부분에서 제가 배우는 김성훈 센터장님, 목사님 혹은 대표님, 제가 여기 오느라고 내비게이션 했더니 도시재생센터 했더니 그냥 전국에 몇십 곳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대세구나. 이걸 되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왔습니다. 또 우리 백혜영 센터장님도 말씀 많이 듣고요. 오늘 뵙게 돼서 반갑고, 이유진 박사님도 저하고 자주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함께 하는데 또 얘기 좀 하자고 오늘 논의 끝나고 둘이 또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도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분들 앞에 제가 같이 있으니까 사실 온라인으로 중계되는 것보다 그냥 이 자리에서 저희가 나누는 기운과 느낌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료가 좀 많이 있고요. 제가 한 번은 서울시의회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상훈 의원이 오면 앞부분을 대폭 생략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도시재생의 어떤 현장을 제가 고향과 같은 서울의 강북 지역에서 제가 우이초등학교, 미아초등학교를 들어가서 우이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근처 우이 감리교회 부근에 살았고 4.19 사거리 부근에서 또 전체가 제가 그 지역에 사는 것만 30년이 넘는데 그 지역들이 다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의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기 전부터 그 과정과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어떤 얘기가 가장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 뒤에 또 이유진 박사님 발표가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와 전환의 필요성, 우리 사회 전환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도시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도시의 전환 속에서 그 도시의 전환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어떤 흐름으로서 또 정책으로서 그린 뉴딜이 왜 도시에 특히 로컬의 뉴딜과 이어져야 되고 그 로컬의 뉴딜을 통해서 우리는 도시가 어떤 모습으로 전환돼야 되는지 바로 그것이 그 안에 이제 재생이 들어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에는 도시재생은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이 아니고 플러스 지역사회 공동체 시민사회의 어떤 역량이 강화되고 시민 자산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플러스 거기에 시민의 경제가 만들어져야 돼요. 구성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빠지면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기반도 약하고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환경경제를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노동경제학과 지역경제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전환은 누구도 어떤 전문가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환이 굉장히 어렵다. 이게 전문가들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연결되고 통합돼서 함께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서 일이 되려면 10가지, 100가지가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려면 그 중에 한 가지만 안 돼도 성과는 안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영국의 그런 그 그레이트 런던 카운슬이라고 그 켄 리빙스턴이라고 정말 혁신적인 그 런던의 실험들이나 일본의 혁신 단체장들의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사회와 많은 비교를 해봤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문제들을 공유하려면 정말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또 조금 원론적이거나 좀 원천적인 이야기지만 이 부분을 제가 뺐다가 지금 다시 좀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자. 어떻게 하면 변화가 가능할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희가 지금은 상당히 익숙해졌지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상황인 거죠. 온 세계가 다 동시에 멈췄고요. 사실 지금 인도는 하루에 40만 명씩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검은 백조 사건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한 분이 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또는 증권 투자자인데 나심 탈레브란 사람이 말하는 검은 백조, 원래 백조는 다 희지만 검은 백조란 것이 존재하거든요. 그것의 의미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검은 백조를 못 봤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는 세상에 증명되는 게 없다. 특히 미래에 관련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에 기초한 모든 지식과 이론과 학문 체계로는 미래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이 한국의 IMF도 그랬지만
미국의 그런 서브프라임 경제 위기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경제학은 죽었다 이런 선고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인수 공통 감염도 정확히 그런 것들이고요. 이미 우리는 어떤 임계점을 넘었다라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이렇게 어두운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미국 국방부가 만들어낸 보고서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책인데 그 안에 보면 여러 면들이 빙하든 바다 해양의 식물 플랑크톤이든 아니면 그 극지방의 이런 빙하든 또는 툰드라 지방이든 또는 기후 위기와 뭐 가뭄, 화재, 뭐 이건 선우진국을 막론하고 아마존, 우리나라에서도 조차 우리의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미 피부로 다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그러나 이게 검은 백조이기만 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충분히 얘기되고 경고되고 왔던 거거든요. 이미 우리가 이 로마 클럽 보고서라는 게 72년에 나오고 제가 얼마 전에 홍기빈 박사를 만났던 이 책을 새로 내면서 해제를 썼다고 하니까 2021년에 다시 나올 겁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 이게 그냥 단순한 그 이야기가 아니라 12개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처럼 살아가면 앞으로 100년 후에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중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금처럼 살아가면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바꾸어내면 달라지는데 그대로 살아가면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 그게 붕괴 시나리오인 거죠. 근데 그로부터 반세기 지났을 때 경험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은 그 궤적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더라. 그리고 그 70년대에 MIT에서 지금 컴퓨터도 없는 상황에서 시스템 다이내믹스라는 분석 기법을 가지고 분석을 한 분이 2012년에 다시 회고해 보니까 그때 자기들이 이야기한 것이 그대로 관철이 되면서 지금은 너무 늦은 것 같다. 이런 발표를 스미소니안 협회 컨퍼런스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류 경제학에서도 GDP에 우리가 2006년에 이미 5에서 20%의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근데 코로나 상황이 우리가 사실 그런 것을 실제로 이제 증명해 주온 것인데요. 이분의 이야기는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전환을 위해 투자를 하면 GDP의 1% 정도로 또 대응할 수 있는 일들인데 또 10년이 지났다. 10년 후에 다시 강연에 와서 굉장히 실망스럽다. 어떤 경고든 사실은 제대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꼭 검은 백조가 아니라 그냥 백조 사건을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다. 한국이 그런 면에서 한국은 그 중에서도 일종의 기후 악당 국가로 불리우는 여러 지표들이 그런데요. 한국의 생태 용량의 우리는 8배 정도를 지출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지구 면적 단위로 생태 발자국 지수로 표현한다면 3점 몇 개가 의 지구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삶을 전 세계 평균으로는 1점 몇 개가 될 텐데 우리는 그 이상으로 그리고 그런 상황은 크게 변함이 없이 최근 들어서 점점 더 이산화탄소 배출의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드는 경향은 잘 보이지 않고요. 코로나 상황은 아주 예외적인 거고 에너지, 운송, 주거, 또 생산, 농축산업 모든 면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경쟁업종,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중화학업종, 제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감사하게도 우리 유진 박사님도 계시지만 녹색전환연구소에서 5월 1일 메이데이를 맞아서 노동과 환경이라는 생태적 전환을 위해서 우리 사회의 적과 녹이 어떻게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함께 논의를 하고 답을 찾아야 되는지 정말 중요한 그런 그 논의 자리가 있었고 그 자리에 또 제가 조금 소개할 테지만은 과연 우리 사회 그런 전환의 비용이 고용의 측면이나 얼마나 들지를 추계하는 보고서도 그 자리에서 공유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코로나19를 우리가 검은 백조로 부른다는 것은 이게 그대로 가면 이걸 검은 백조로 부르는 함의는 오류가 여기에 대한 발본적 전환이 없으면 관점과 태도의 변화가 없으면 반복될 것이다 혹은 더 악화될 것이다 혹은 이미 늦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전환이라는 게 화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가 아니라 깊고 넓고 큰 변화, 그것을 우리가 전환이라고 부르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것은 기존의 어떤 학문이나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생태적 지속 가능성의 문제나 고령화 이런 것이 지금 현대 과학이나 학문이나 기존의 이론 정책들이 잘 못 다루는, 그래서 뉴 노멀이, 새로운 노멀이 필요한 것들 속에 그 두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생태적 경제 기적이라는 책을 쓴 프란츠 알트 박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풀어야 된다. 일자리와 생태적 전환이 같이 가야 되고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후변화나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나 고령화 이런 시스템의 발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미래의제를 우리가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풀고, 그 전환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 그걸 위한 담론이, 그것이 핵심적 가치가 되는 그런 어떤 무형의 이 바탕과 분위기가 필요한 거죠. 그걸 시대 정신이라고 표현할지 뭐로 표현할지. 그 안에 보면 지속 가능성이나 지역 순환 경제, 내생적 발전 이런 것들이 같이 핵심이 돼야 되고, 그것을 설정하고 백캐스팅 방식으로 그걸 만들어 가야지만 담대한 전환이 가능하죠. 뭐 탄소 배출지 2050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말로 발본적인 전환들을 해야 되는데, 목표는 세우는 것 같은데 경로와 전략이 잘 안 보이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입니다. 그전에 대통령의 4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제가 봤는데 분명히 언명은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가는지, 목표, 수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모든 부서가 어떻게 참여하고 시민사회는 어떻게 참여하고 시장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청사진은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이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것의 큰 틀은 저희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사실은 깊이 있는 철학적, 목사님의, 김성훈 목사님의 역할도 중요하십니다. 이 신학을 하신 분들이 깊이 있는 각오를 하면서 정말 인간과 그 로마 교황님의 그 생태 회칙을 보면 나오죠. 찬미 받으소서라는 걸 보면 인간 중심의 이 신학 자체를 바꿔놓으시는 거거든요. 그 안에 새로운 가치로 지속 가능성과 생태 용량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고요. 세계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고, 시장의 한계에 대한 것, 국가의 새로운 역할, 그런 속에 로컬의 새로운 소위 회복력, 복원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이건 코로나 상황에서 조금 확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이제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새롭게 봐야 되는데, 숲과 산림, 도시화, 도시의 문제들, 도시의 문제는 제가 조금 이 자리가 우리가 도시와 연관돼서 강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먹거리의 문제, 그리고 노동의 문제, 그리고 이런 전환의 관점을 하기 위해서 교육이 바뀌어야 되죠. 대학이든 초중등 교육이든, 그리고 그 안에 경제 교육이 정말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 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 자문관으로 2년째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역할은 교육감께서 지금도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되셨어요. 영광일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이게 정말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의제를 만들어내고 이 의제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환의 방향은 제레미 리프킨 말을 얘기하자면 협력적 공유 경제의 사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 경제의 특성을 가져야 되고, 지역에 기반한 지역 순환 경제 이런 것들이 대안이 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좀 크게 일반화시켜서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부터 도시로 조금 들어가면, 도시라는 것이 지금 19세기 초만 해도 세계 인구의 3%였는데 지금은 이제 절반 이상이고, 그중에 그래서 우리가 인류세라고 하죠. 그 지질 시대에 우리가 200년의 흔적을 남겼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닭뼈라 그럽니다. 닭뼈, 콘크리트, 플라스틱, 땅을 파봐도 그게 나오는데, 우리가 인공적으로 지표면에 건축한 모든 이 건물들의 이런 자료들을 지층에 쌓아놓으면 우리 발목까지 쌓일 거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구에 200년 사이에 남겨놓은 어마어마한 흔적이고, 그중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도시화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도시화 중에서 우리나라는 또 22개의 권역 안에 집중적으로 모여 살고 있고요.
그건 또 그것이 다른 어떤 또 대도시들보다 우리가 그 집중이 심하죠. 근데 그건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한 것을 그것의 공간적 표현, 소위 박정희 모델의 공간적 표현이 우리의 수도권 도시, 우리나라의 산업단지형의 어떤 형의 산업단지 중심의 발전 전략이었죠. 중화공업화라든가. 여전히 우리가 건설업의 비중이 매우 높고요. 뭐 잘 알지만 LH라는 것은 택지개발 촉진법이라는 게 기초해서 초헌법적 권한을 갖고 공급과 소비자들이 모두 막대한 개발 이익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택지를 조성하고 이용하고 민간업자에게 불화하고 다시 그게 그러니까 이 일종의 순환 구조가 거의 뭐 철저하게 내면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기형적인 외연 확장이나 녹지 축의 광역적 훼손이나 도시가 붙어서 암세포처럼 포도송이처럼 다 붙어버리는 거죠. 연담화, 개발축 속에서 거대한 지역 불균형의 구조를 만들면서 도심 안에는 원도심의 노후화, 쇠퇴, 지역의 소멸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게 생태적으로 보면은 이 토양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탄소를 포집하거나 자연의 생태계의 기반이 표면인데 이것들을 중국이 예를 들면 중국은 인공위성에서도 하루에 수많은 도시들을 만드고 있잖아요. 그게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생태계의 생태 용량을 훼손시키는 효과들이 있고 신도시를 건설하는 건 정확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가 생태적 전환이나 인류세를 생각한다면 신도시 전략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여러 다른 많은 이유 플러스 그 얘기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 얘기가 우리가 토지 정점, 우리가 피크 오일이라는 말은 쓰지만 피크 소일이라는 것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토지 정점이 이미 현실화됐다. 그리고 앞으로 기후 위기가 식량 위로 갈 것인데 우리나라의 농지 감소, 우리 결국 신도시 건설 과정은 전부 농지를 훼손해서 탈법적, 불법적 혹은 합법적으로 이용해 많은 과정에서 결국 택지를 조성하고 도시를 만든 거죠. 근데 이 택촉법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라는 어떤 균형된 도시 발전에 대한 전략조차도 무시되고 그냥 택지만 계속 만들어가는 방식, 거대한 베드타운들을 복제해내는 공간의 장소성을 훼손하면서 똑같은 걸 복제해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이거는 정원 명령입니다. 선택이 문제가 아니라 칸트식으로 정원 명령적 시대의 요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얘기를 오래전에 일본에서는 저희가 동북사구에 초청도 하고 서울시도 초청했던 교수님께서 아라이 사사키 교수님께서 사사키 이치로 교수님께서 일본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이분이 강조한 게 라이프라인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생명선이지만 물과 식량, 자원, 에너지, 자연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인간 휴먼 시큐리티의 핵심적인 것들이다. 저희는 처음 이 얘기 들을 때 좀 과장됐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10년 전, 20년 전에 하셨으니까. 이분은 이래서 마을 만들기가 답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사니까 좀 우아하게 뭔가 이웃도 살펴보고 살자라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절박하게 위기에 대한 대응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이고 지속가능 도시의 핵심이고 도시재생 안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결국 도시가 이분의 얘기를 우리가 늦었지만 이게 라이프라인이고 인간 안보의 핵심 가치라면 이것은 도시의 생태적 전환의 핵심은 도시의 그런 회복 탄력성과 복원력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걸 보자면 공동체 건설이나 사회적 경제, 에너지 분산, 재생에너지, 또 공동체 지원, 농업 이런 우리들이 나름대로 또 주거, 보육 나름대로 개별적으로는 다 알고 있고 하고 있던 것들인데 이게 어떻게 엮여서 도시의 생태적 전환의 구조가 되는지 비전이 되는지 그 부분을 조금은 저희가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환의 문제, 그러면 전환의 기후위기와 전환의 필요성들에 대한 특히 도시의 전환의 필요성이 만약에 공유되는 가치라면 어떻게 전환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잖아요. 이 전환에 대해서 소위 그린 뉴딜은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것은 주류 경제학에서의 반성의 결과로 녹색 성장, 또 그린 혁신, 또 GDP를 넘어서 또 웰빙, 행복 지표,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학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시도들은 있었고, 특히 미국에서도 혁신적인 소위 혁신주의 경제학자들이 제안을 한 것이 이제 미국의 대선 후보들에게 반영이 되고 유럽연합에서도 반영이 돼서 그린 뉴딜로 구체화되는데, 그린 뉴딜이 있기 전에도 이들 유럽에서는 특히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전환의 논의가 사회 혁신이라는, 그리고 거버넌스라는 방식과 결합돼서 이 논의, OECD에서 전환에 관한 많은 논의와 연구들이 단계에 대한 거, 전략에 대한 거, 방식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술적, 사회경제적, 사회문화적 이런 선언문과 유럽연합을 그렇게 만들어가겠다는 보고서들이 사실은 있었는데, 그 안에 보면 혁신적이고 생태적이고 이게 일종의 그 기후 정의에 해당하는 거죠. affordable, 우아한 삶.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도넛 경제학에 보면은 이 도넛의 두 개의 링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과 서로 조응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린 뉴딜이라는 게 구체화된 것은 바이든 정부의 출연이라던가, 그 속에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심한 대불황이 이제 미국 대공황에 비교되는 시기가 되면서 그린 뉴딜이 논의가 되고, 그린 뉴딜을 통해서 어떤 전환이 모색이 되는 겁니다. 그린 뉴딜은 그냥 이렇게 뭔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뉴딜은 새로운 딜이라는 건 새로운 관계의 설정이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때 노사관계가 개혁이 되고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사회 정의를 위한 정책들이 도입이 되고 그러지 않아. 그게 미국의 번영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그런 새로운 뉴딜의 방향이 그린이다. 결국 그럼 우리는 뉴딜을 통해서 어떤 사회, 어떤 경제를 만들려고 하는가에 대한 이제 논의가 필요하고 고민이 같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단순히 그냥 기술만으로 안 되고 기존의 시스템만으로 안 되니까 새로운 방식의, 그 안에는 녹색 혹은 탈성장적 요소까지 담아서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든다라는 것이고요. 유럽연합은 여기에 이미 실행하기 위한 거대한 펀드까지 만들어서 정책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에게도 지금 이런 미국의 그린 뉴딜이나 EU의 그린 딜이 전부 이제 앞으로 탄소세나 탄소 국경세를 예고하면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업종들은 치명적으로 이제 소위 좌초자산과 우리 산업 자체가 심각하게 어떤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물론 그걸 넘어서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환의 과정에 좌초될 산업들이 상당한 우리의 주력 산업 속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들을 보면은 우리가 중화하고 운송, 조선, 자동차, 제철, 철강 다 있지 않습니까? 석유화 이런 분야들이고, 이미 현대제철은 수입보다 배출권 구입비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가 있고, 그런 속에 우리는 또 동남아시아에다가 기후악당 국가의 제국주의 기후악당 국가의 역할을 하는 초대형 화력발전이나 LNG 발전소를 짓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나라가 과연 그러니까 석탄 발전이나 탄소 집약적 업종의 종사자들이 지역별로 얼마나 되는지, 그럼 이들이 다 결국 중국은 그걸 셧다운 시켰어요. 사실은 이산화탄소 석탄 발전소 그냥 탑다운 국가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고 우리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방법이 모르면 우리는 그냥 낭떠러지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낭떠러지 밑에 한국전쟁 났을 때 한강다리가 끊어졌는데 다리를 건너려고 한 사진이 필리처의 사진은 실린 적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 낭떠러지 안에 이분들은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뉴딜이라면 3R 릴리프는 긴급하게 지원해주고, 리커버리는 그걸 회복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해 가야 되는, 개혁을 해야 되는 리폼이 마지막인데, 우리는 바로 전환이, 그래서 뉴딜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그 전환의 필요성은 강조할 필요 없을 만큼 많이 논의가 됐는데, 그것을 위한 전환의
계기가 중앙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이라면 그걸 어떻게 받아서 지역과 산업과 도시들이 바뀔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게 그린 뉴딜과 로컬의 이야기인데, 중앙정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중요하고, 그 영역은 에너지나 또 교통, 도시, 산업 이런 게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럼 우리의 관심이 도시일 텐데, 도시가 그럼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는 결국 지방정부나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2주 전에 한겨레 경제연구원에서 했던 우리가 사회적 경제와 그린 뉴딜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주제에 굉장히 좋은 발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자료 김병권 그 정의정책연구소 소장님 발제 자료에 제가 몇 개를 따온 겁니다. 그래서 전환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새로운 경제에 대한 구상을 해봐야 된다. 아까 마지막으로 향하는 뉴딜을 통해서 어떤 경제나 어떤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가, 어떤 사회를 꿈꾸는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핵심 개념은 분권이나 분산이나 연결, 참여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하고 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잘 모아내고 공경제, 사회적 경제, 로컬 푸드, 재생에너지 또는 지역 자산들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사고의 전환, 탈성장에 대한, 우리가 소비를 줄이지 않고 이 모든 걸 해도 우리가 욕망을 제어하지 않고 이 생태적 용량을 넘어서는 경제를 만들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바꾸되 소비도 바꿔야 되는 거죠. 바로 그 개념이 이제 저는 순환 경제라는 걸 다시 생각하자는 얘기인데요. 긍정적인 것은 이 제레미 리프킨의 한계 비용 제로 사회에 보면은 이런 것으로 가는 경로가 지금의 새로운 기술들이, 이분은 4차 산업혁명을 안 하고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만은 갖추고 있다. 이분이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에너지 전환, 그 다음에 채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육식 문화를 가지고는 전체 우리가 지구 이산화탄소 매출이 한 30% 되는데 먹거리의 순환 경제를 만들어내지 않고 채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우리가 1.5도씨 상승을 막는 방법은 없다고 얘기도 했는데요. 마지막에 이분이 하는 얘기는 사회적 경제나 이런 소위 이분의 표현으로 협력적 공유 경제, 우리가 공유 경제를 이윤 모델로 우버 모델 같은 게 아니라 협력적 공유 경제 모델로 가면, 거기서 에너지, 물류, 커뮤니케이션이 인터넷 기반으로 가면 한계 비용이 제로가 돼서 적어도 이윤 경제, 시장 경제에 대항할 만큼의 공간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ower to the people이라, 파워는 권력도 되고 에너지도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분산의 어떤 그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수 있고요. 그것이 이제 지역과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수평적이고 민주적으로 분권화된 경제와 분권화된 정치, 생활 정치, 이것들이 결합되는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구상을 하자라는 거고요. 사실 이런 걸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는 혁신적 단체장의 시대를 제가 보기엔 한 10년 정도를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고요. 많은 지방정부들이. 근데 이제 한계도 있고 성과도 있는데 이제 중요한 과제에 직면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본에서 혁신적 단체장의 시대의 종언을 보면 우리보다 한 20년 정도 앞서서 일본이 모든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도 그렇고. 근데 중요한 것은 국가는 우리처럼 토건국가예요. 성장 개발주의, 성장주의 토건국가가 일본 정부가, 중앙정부가 밀어갔던 정책인데, 도쿄도 주지사, 그러니까 서울시장 같은 분이 중심이 되면서 지방정부들이 당선되면서 이런 복지라던가 아니면은 지역에 대한 어떤 공동체, 이런 것들을 이제 내걸면서 다 당선이 돼서 오랜 일본 사회를 굉장히 안정된 선진적 시민사회를 이제 구축하는 데 기여를 했는데, 그게 사회보장, 사회보건, 사회자본 이런 영역이죠. 사회보건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다면 그런 위생, 의료, 방역 이런 영역이니까 더 강조돼야 되겠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러다가 지방정부가 가진 예산상의 한계와 일본 정부가 저성장으로 가면서 이게 엄청난 이제 소위 재정 압박에 직면하고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없어지니까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부분이 빠졌던 혁신단체장의 시대의 지방정부들이 결국은 서서히 그 실험들이 끝나게 되는데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서울시도 코로나 이후에 서울연구원 자료인데요. 시민 참여, 거버넌스, 통합적 접근 이런 부분이 없어요. 이야기는 해놓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이런 게 없는 것이 지금 제가 생각하는 한계입니다. 이 공공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리질리언스 얘기하고 자족성, 다양성, 연결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능력이나 자원이나 네트워크 자원이나 아니면 구상이 없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공공의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그걸 채워주는 것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역할이나 협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풀뿌리는 그 자체의 풀뿌리의 생존과 자기 걸 위한 활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동시에 이 상호 학습을 위한 이런 팥빈간 협력의 실험도 굉장히 중요하고, 두 개는 양자택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가면서 서로 학습을 하는 거고, 이 전환에서 예를 들어 충남에서는 지금 산업 전환이 지역 전환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에 대한 모델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지역사회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준비들을, 유럽의 아까 그 기금, 전환 기금의 사례를 보면서 이렇게 제안하고 준비를 해서 지역사회 지원과 보건, 재생에 대한 관심들을, 여러 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냥 공공이 혼자 할 게 아니라 이게 지역의 이런 지역을 구성하는 시민사회나 도시 재생사업과 당연히 연결돼야 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로컬이라고 부르는 것의 의미고, 로컬의 자족성, 회복력, 로컬의 하나의 경제로서의 로컬이 갖는 순환성, 이런 걸 이제 고민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닌가. 로컬의 재발견은 사실 경제학자 중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이미 했고, 이미 70년대에 소위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슈마허라든가 그 이후에 로컬의 재발견, 뭐 최근에 미국 녹색당의 경제자문이 겔 엘퍼로비츠 교수,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우리나라에도 자주 왔던 데이비 콜튼 박사나 헬레나 놀벨 호지 대표, 이런 분들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새로운 경제이고요. 원래 우리가 도시계획을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의 삶으로 가져왔다고 하는 제인 제이콥스라는 분 이야기 속에서의 도시경제 얘기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가 그린 도시경제의 모습이 사실은 정확히 지금 제가 얘기하는 회복 탄력성을 가진 지속 가능한 도시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핵심은 다양성이더라고요. 자연의 경제가 원래 다양성이잖아요. 자연의 생태계의 이 모자이크적인 인과관계라는 것도 모자이크처럼 패턴처럼 돼 있기 때문에 뭐가 핵심인지, 뭐가 독립변수인지, 뭐가 종속변수인지 이런 관계가 아니라 모두가 전체로서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그런 경제 속에 사실은 이분이 많은 관심을 가진 게 젠트리피케이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분들을 재발견하고 다시 읽어서 이게 진정한 경제로 되게 하는, 우리가 지구 엔트로피 제2법칙, 연력학 제2법칙 우리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자연 생물계 속에서 생태계가 있고 인간의 경제가 들어있는데, 우리 경제만이 우리는 선형경제라고 해서 이런 자연경제의 순환성, 다윈의 우리가 생태학이라는 말이 이컬러지잖아요. 이컬러지와 이코노미는 유사하지 않습니까? 다윈은 처음에 자연의 경제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를 한 것을 나중에 정리한 것이 생태학, 이컬러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태와 경제는 상극처럼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우리의 경제가 선형 경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순환성, 폐기물이 다시 생산에 투입되는 순환성을 다시 살리는 경제가 순환 경제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어떤 다른 생명체의 경제활동의 결과는 또 다른 생명체의 식량이 되는 이 순환에, 그래서 폐기물이 자원이 되고 쓰레기가 식량이 되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거나 모순적이거나 낯선 표현이지만 이게 경제의 원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이건 철학자 얘기가 아니라 건축학자하고 화학자가, 이분들은 요람에서 요람으로 계속 도는 경제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자동차 대규모의 포드 자동차 공장도 다시 해봤고, 나이키사도 이 원리를 가지고 있고, 뭐 가구 회사, 또 이분들이 중국에 가서 중국의 그 토양이 거대한 그 엄청난 인구를 먹여 살리는 걸 전부 도시를 만드는 데 쓰는 걸 보다가 너무 괴로워서 중국에 가서 새로운 도시를, 생태 도시를 만드는 데 참여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게 순환경제의 원리고요. 유럽연합은 그걸 가지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이 먹거리의 순환경제로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를 바꿔내는 순환경제 프로젝트를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서 지금 채식을 선택제로, 채식을 학교 급식에 넣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도 채식 식단이 가끔 나오면 우리 좋은 농산물로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냥 제도나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순환경제에 대한 교육을 함께 하지 않으면 학부모 교육까지 포함해서 실현이 불가능한데, 저는 기후위기에 대한 모델이 순환경제이고 이미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고, 그 원리는 마을이나 또 기업, 산업단지, 도시, 국가경제 전체에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원리를 적용한 것이 도넛경제이기도 하고 시민경제도 하고, 많은 런던, 파리, 밀라노, 시애틀, 암스테르담 이런 도시들이 하고 있는 사례들이고, 이미 이런 거를 우리가 도시 정책이나 도시 개발의 지표로 이런 식으로 이건 산타모니카시 지속가능 인덱스인데, 다양한 지표를 인덱스 플라워, 지표 꽃이라고 해서 제시해서 도시 정책의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핀란드란 나라는 도시만이 아니라 그 나라 전체를 순환경제의 원리를 가지고 그것이 미래의 핀란드 경제의 경쟁력으로 삼는 국민경제 차원의 적용을 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환경제의 원리는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파리는 대도시지 않습니까? 광역이나 기초자치구 차원에서도 이 순환경제의 로드맵을 짰고요. 그 안에 보면은 공유경제가 들어있고 순환경제를 위한 인큐베이팅이나 또 재활용, 재사용, 업사이클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갑자기 생긴 얘기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기후위기를 맞아서는 미국에서도 뉴욕시는 기후 소송을, 석유 관련 회사들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시장이 그런 소위 디베스트먼트라고 해서, 인베스트먼트가 투자인데 투자를 회수하는, 우리가 탈성장처럼 석유 관련의 기후위기에 책임 있는 회사들에게 뉴욕시의 공무원들의 연기금이나 이런 것을 투자한 것을 회수하는 선언을 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LA는 지속가능국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사실 LA는 굉장히 시급하죠. 왜냐하면 산불이 너무나 자주 빈발하니까. 최근에는 아이오와주가 그렇다고 하는데요, 500년에 한 번 난다는 홍수가 8년 사이에 2번이 나니까 아이오와주가 이제는 재생에너지의 원산으로 도시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수많은 거대 애플이라던가 거대 디지털 산업의 이 자료, 정보 저장소가 엄청난 에너지를 쓰니까 글로 다 옮겨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뉴스처럼 이게 그냥 필요가 사실은 지금은 액션으로, 정책으로 실행되고 있는데, 기후 리더십과 커뮤니티 보호법이 통과된 것이 2019년, LA도 그린 뉴딜, 지속가능 도시 회복력 이런 비상사태 대응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시애틀은 이미 훨씬 전부터 마을국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그때 73년부터 도시 농업이라는 걸 P-패치라고 해서 이거를 지도상으로도 커뮤니티 매핑처럼 해서 여기에 클릭을 하면 어떤 작물이 나오고 누가 경작하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눠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쫙 드러나고, 이게 어떻게 어느 정도의 탄소 포집이나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는지 이런 내용까지 다 담겨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도 독일이 선구적이지만 사실은 독일은 미국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백악관 천장에 태양광 패널 다는 거 보고 충격을 받은 사회였어요. 저게 뭐지? 그러다가 체르노빌을 겪으면서 원전은 문제가 있구나 해서 주민들이 작은 자기 원전이 안을 거부하는 재생에너지 캠페인을 시작해서 그것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지금은 독일 에너지 전환의 주축이
시민들이고 시민 자산화 전략과 결합이 돼 있어서 결국 전환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고요. 그것이 바로 파워 투 더 피플의 사례라고 저는 이해하고, 그것이 사회적 경제와 지역사회가 해가는 것이다. 그런 모델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겠죠. 크리블랜드 모델도 유명하죠. 크리블랜드 지역이 원래 여기는 정록 동맹, 이 노동 집약적인 도시가 이제 사양 산업화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지역의 재활성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많은 도시들이 그걸 위한 대응들을 하는데, 이런 경제와 연관된 도시의 전환 전략이 저는 도시재생 사업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제에 대한 관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혹은 로컬이라는 헬레나 대표 이야기나, 혹은 적정 기술의 이야기나, 아니면 우리가 웨이스트 제로 샵이나 이런 걸 하려면 다 작은 단위의 지역 안에서, 뭐 지금 스톡홀름은 1분 도시 얘기까지, 그건 좀 개념은 다르지만요. 그것이 이제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 도시의 산림과 숲, 공공급식 이런 의제들과 연결이 돼서 암스테르담시는 도넛 경제 모델을, 실제로 우리나라의 도넛 경제학이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을 소개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텐데, 이 안에 들여다보면 서울연구원 자료와 결정적 차이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전환에 대한 수단과 자원, 주체, 경로, 규모, 전략들을 속에 어떻게 시민사회가 그동안 하고 있던 게 뭐고, 공공이 이니셔티브를 갖고 할 게 뭐고, 함께 해야 될 게 뭐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세밀하게 다 들어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비즈니스 그룹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 이 네 개의 기준은, 하나는 로컬의 사회적 기준과 생태적 기준, 글로벌의 사회적 생태적까지를 이 자기 도시의 전략 속에 다 집어넣겠다, 넣어둔 것이죠. 이게 이제 경제학으로 따지면 소위 도넛 경제학의 모델을 도시에 적용하는데, 사실 이 모델을 도시에 적용하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중앙정부에 적용하려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관계도 많이 걸리고 의사결정도 힘들잖아요. 도시에 실험을 하고 성과를 내면 오히려 그것이 중앙정부가 이런 요소를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한 10분 남은 건가요? 예. 서울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도시정책인데, 저희가 서울에 살고 있고 서울과 경기도를 합치면 우리나라 절반 이상이 되는데, 사실 여러 제안들을 하고 전임 시장도 관심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이런 전환을 하는 것은 굉장히 담대한 경로를, 이렇게 가는 경로를 확 바꾸는 거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1000만 시민들을. 근데 제가 서울연구원 토론회 갔더니 마을 만들기라는 주제를 갖고 하는데, 서울연구원 부원장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서울의 마을 만들기가 우리가 TV 보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가 생각난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고맙습니다. 부원장님께서 이렇게 솔직하게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고마운데, 나는 자연이다를 낮에 한번 TV를 틀어놓으면 채널이 케이블 한 70개 중에 최소한 5군데에서 나는 자연이다를 하고 있다. 왜 그런 걸 하겠냐. 그게 사회에서 낙오되고 실패하고 소수자들만 병들고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우리 삶에 대한 생명이 지닌 원천적인 어떤 요구인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을 만들기가 서울시가 지금 정책으로 10년째 추진해서 마을 만들기가 수많은 서울시의 사업과 도시농업이든 재생이든 이렇게 연결돼서 그 기반이 되는데, 서울연구원, 서울시의 싱크탱크의 부원장님께서 나는 자연이다라고 비유를 하시니까 참 제가 감사하면서 좀 민망하다 이런 코멘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를 그 차원에서 놓으면 전환이 사실은 불가능하지만, 서울은 25개 자치구가 있고 수많은 지역사회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로컬 지방정부 소위 구청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보면서 이 구상을 좀 해보자. 서울의 역사를 보고 그동안의 혁신과 여러 역량들을 보고, 이니셔티브도 탑다운이 있고 바텀업이 있고, 그것이 서로 연결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혁신도 뭔가 생태적으로 종합을 하자. 유형도 하드웨어도 있지만 건물 주거, 소프트웨어로서의 이런 일자리라던가 아니면
그 다음에 새로운 경제에 대한 실험으로서의 공유 경제가 있고 또 교육이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유형이 되고 마을 규모도 스케일도 마을, 동단위, 자치구, 권역, 서울시 전체 예를 들어 서울 동북사구 하면 권역형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서울형 그린 뉴딜은 그것들이 다 아우러지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이 작년이죠. 작년 초반이었습니다. 재작년이었나요? 그러고 서울시와 교육청이 공동선언까지 함께 생태전환도시 서울이 있었는데 그 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교육이 있지만 채식이나 지역 순환경제 형성이라는 지금까지 서울의 공간정책, 도시정책은 그냥 권역에다 산업을 이렇게 배치하는 정책이잖아요. 마곡에는 뭐, 상암에는 뭐, 공간은 그냥 그냥 빈 땅인 거예요. 근데 적어도 저희가 지역 순환경제라는 거는 그 어떤 서울시의 공공의 자원이 어떻게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지속 가능성을 갖고 사람들의 삶과 일자리와 생각과 공동체성에 연결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이거는 어디나 똑같이 이걸 복제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만의 고유한 특성들과 어떻게 결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이런 선언, 이런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서 무지 어렵지만 뭔가 이것이야말로 패러다임 전환에 갑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선언을 하고 나니까 서울시 다른 부서가 왜 기후위기 대응 선언인데 지역 순환경제는 또 뭐고 왜 경제 얘기가 들어가나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서울은 지역 순환경제 조성이라는 의제를 이제는 과제로 제시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까가 서울형 그린 뉴딜의 방법으로서 이렇게 제안이 됐고요. 그거를 권역 단위로 가져간다면 이게 서울 동북 4구를 제가 염두에 두면서 해본 건데 여기에 이 매트릭스가 있잖아요. 여기에 동단위 뭐 이름이 작지만 또 여기는 동, 마을, 자치구 이 규모가 있고 여기는 먹거리가 있고 에너지가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여기를 채워내면 그것이 지역 순환경제의 각 요소들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표를 채우자 여기 자원, 에너지, 커뮤니티 케어, 마을 관리, 모빌리티, 먹거리, 생산, 유통, 소비, 투자 그걸 다시 규모로 고려하는 이 표를 노상 논의하면서 고민해 보면 뭔가 답들을 만들어내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안산에 우리가 태양광 우리도 강북구에 보면은 삼각산 고등학교에 학교 협동조합이 있고 태양광을 올렸고 거기에 자극을 받고 반성을 해서 그 옆에 한신대학교도 태양광을 서울 햇빛발전 협동조합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서 올렸습니다만은 안산은 이것이 20몇 개를 안산시 안에 지금 만들고 있고요. 25호가 만들어지고 이게 시화호의 수상태양광이나 또 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화성 공장의 위로도 올라가고 배당까지 이루어지고 굉장히 커지게 진행되는 걸 보면서 이게 그냥 한두 개 세우고 중단되고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하구나라고 경창수 대표신가요? 저도 잘 알고 한번 자문을 좀 구해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도 뭐 그린 리모델링이나 서울시의 가꿈주택 사례를 가지고 하는 부분 또 돌봄 이 돌봄을 가지고도 이 15분 근린 지역 내에 건강 먹거리 지역 돌봄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은 얼마든지 저는 가능한데 이런 걸 만들어내려면 결국은 다중적 협력 체계를 구성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제일 못하는 것이 협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이남국 선생님이라는 분이 협동조합 하는 분이 제일 협동 못하고 또 차라리 익명이는 안 돼. 서로 잘하는 사람이 매일 얼굴 보면서 서로 기분 나빠하고 싸우면 거긴 지옥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공동체가 어렵죠. 저희가 생태적이고 성찰적이 돼야 될 우리 스스로의 자기 반성과 자기 학습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답은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이건 다 우리 아이디어가 많은 김병권 박사의 발제문이고 저도 공감하고 동의하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그 슬라이드 자료를 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 이 개별적인 아이디어야 이미 다 익숙하실 텐데 이걸 어떻게 엮고 자 기후 위기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전환의 필요성이 주어지고 그것이
필요성뿐만 아니라 이제 절박성과 시급성으로 강제되고 있는 측면도 있는 속에서 중앙정부는 그린 뉴딜을 하는데 그것이 성과를 내려면 이게 주류적 경제, 시장이 다 가져가고 대기업이 독식하지 않게 하려면 결국은 지역, 로컬, 도시 안에서의 시민들의 참여의 방식과 재생 속에서 이것들이 드러나 우리가 이걸 제안하고 그런 것들이 연결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앙정부 주도의 뉴딜 따로 있고 시민사회 뉴딜 따로 있고 그렇게 갈 수 없거든요. 가도 안 될 부분이 있는 거고. 근데 이쪽이 뭔가 대안과 구체적인 사항과 또 경험과 능력과 사람들이 확인이 될 때 아마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실현이 되고, 사실 유진 박사님이 우리 총리의 기후위기 대응 시민 자문관 직함이 맞는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제안도 하시고 하는데 거기에 뭔가 구체적인 안과 대안들을 사실은 이건 개인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래도 시간을 많이 주셔서 하고 싶은 얘기 조금 길게 해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